처럼 당신이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부모와는 정말 달랐어요. 오빠는 제가 힘들게 고시원비 대주고 용돈까지 주는데도 몇 년간 사법시험 1차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라도 하라 했지만 병적으로 사법고시에 집착하더라고요. 법대만 나오면 사법고시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던 엄마도 오빠 공부기간이 길어지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본인 생활비 벌기 위해 소일거리로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정없는 사람이지만 오빠한테는 그렇게나 환신을 했음에도 오빠는 엄마의 고마움도 모르더군요. 오히려 더 바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 4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월세 보증금 할 정도의 돈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막상 나가려니까 월세 내는 돈이 아깝게 느껴져서 1년만 더 모아 자금 원룸 전세를 얻자 싶었습니다. 오빠는 당연한 말이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법고시를 폐지한다는 말이 돌면서 결국 불안했는지 시험을 포기하더라고요. 본인도 마냥 속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행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1년을 더 허비했습니다. 1년 만에 붙을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당연히 결과는 불합격. 결국 나중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부하던 가닥이 있어서 1년도 안 돼서 합격했다는 겁니다. 사법고시도 아니고 행정고시도 아닌 말던 공무원과 비슷한 순경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엄마는 마치 아들이 판검사라도 된 것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선생님 임용되었을 때 좋아하시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고정적으로 벌어오는 돈이 생긴 걸 좋아하신 거였고요. 오빠가 합격한 건 순전히 자식이 잘 돼서 좋다는 걸로 보이더군요. 그때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나는 늘 돈 갖다 바치기만 하는 물주일 뿐 자식은 아니구나 하고요. 오빠가 사회생활 시작하면 나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으니 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빨리 독립하려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않아도 숨통이 �튈 것 같았고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려나 했죠.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8. 돌이켜보면 제 20대는 치열하고 불쌍했네요. 그렇게 버티고 살다 보니 주변 친구들 중 빠른 아이들을 시집 간다는 말도 들려오곤 하던 나이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었지만 다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신랑감도 참 잘 만나더라고요. 저는 그 나이 되도록 단 한 번의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도 혼자 살 팔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해 가을에 저에게도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유일하게 저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는 친한 동기 결혼식에 갔을 때였는데요. 저를 본 신랑 쪽 지인이 있었나 봐요. 친구는 그 사람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의사를 물었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살면서 네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올 것 같아? 좋은 남자 만나면 네 인생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너 혹시 엄마랑 오빠 때문에 네 미래까지 저당 잡아 살 생각은 아니지? 제발 그러지 마. 내 말 믿고 이번 한 번만 만나봐. 어? 찾아오는 인연 억지로 거부할 필요는 없어. 내 처지에 무슨 사람을 만나. 만나다가 헤어지면 더 힘들어져. 나는 그냥 독신이 좋아. 만나보지 않고 또 그런다. 내 말 믿고 딱 2번만 만나봐. 그때 가서도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네가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제발 내 말 들어. 저는 친구의 권유에 마음이 흔들려 그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 남편과 같은 회계사에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참 좋은 부모와 좋은 가정 환경에서 바르게 큰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나에게 호감을 가진 걸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예뻐서 좋았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고 연애 2년을 했어요. 처음부터 저희 집 얘기는 당연히 하지 않았는데
제 나이 30 겨울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으니 당연히 언젠가는 결혼을 얘기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제 입장에서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만나면서 나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환경 때문에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었거든요. 나 같은 가난뱅이에 가족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다 알면서도 이해해줄까 늘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 된 그 사람이 결혼 얘기를 간혹 꺼낼 때도 늘 딴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응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본 부모님이 반대하면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인사하러 갔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리 사랑이 넘치고 바른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자상하고 온화한 성품의 예비 시부모님 뵙고 나서 저는 내 인생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 그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법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좋은 색식감을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했는데 이렇게 보니 알겠어. 우리 부족한 아들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예쁜데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며? 이제 우리 아들하고 행복할 일만 남았네. 그러게. 이렇게 예쁜 며느리감이 우리 집에 온다니까 너무나 좋구나. 시커먼 아들들만 보다가 이게 왜 노사인가 싶어.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우리 얼굴 자주 보자 세아가. 딱 보기에도 좋은 집에 예비 시부모 두 분도 아직 대단한 직장에서 현직에 계신다고 전해 듣긴 했지만 저를 너무 반겨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늘 홀대를 받다 보니 이런 게 공주 대접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보통의 가정이 그렇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날 저에게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가정 환경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라면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를 궁금해하거나 결혼 의사를 물어보는 게 정상일 텐데요. 엄마는 저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찍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다 나처럼 남편 집안 노예처럼 사는 거야. 이런 말은 기본이었고요. 귀가가 늦기라도 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시면서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니지 말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겁을 하면서 요즘 30은 결혼하기에 일러. 30세 전에는 시집갈 생각하지 말어라. 아직 임대 아파트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나 혼자 이직 나가겠다고? 네 오빠 이제 겨우 사회생활 시작했어. 같이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집 일으켜놓고 나가. 아예 대놓고 이런 속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속물근성을 보며 저는 이 집에서 하루빨리 나가는 게 내 인생이 나아지는 길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비시댁에 다녀오고 나서는 그 생각이 더 굳어져 갔고요. 하지만 결혼하려면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만나는 일은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산이었기에 엄마에게 결혼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신랑감은 궁금해 하시겠지. 그래도 딸 결혼하는데 초치려고 하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라면 최소한 그건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물론 오빠까지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더군요.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결혼은 뭐 공짜로 한다든? 어느 미친놈이 여자 집안 같은 거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니? 엄마가 말했지? 너 숙이고 들어가면 결혼하면 평생 시댁 종년으로 사는 거야. 절대 허락 못해. 내가 너 5년은 더 데리고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은 것처럼 보여. 엄마한테 나는 자식이긴 해? 그 사람 집에서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해주는 줄 알아? 근데 대체 엄마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결혼해서 네가 버는 돈 그 집 다 갖다 바치고 평생 노예처럼 살래?
엄마는 노예처럼 살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내 인생은 안 그럴 거라고. 엄마 그동안 나한테 빼먹을 만큼 빼먹었잖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오빠한테 효도받고 살아. 오빠 너도 똑똑히 들어. 내가 오빠 돈 대준 거 갚으라는 말 안 할게. 대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오빠가 앞으로 엄마 책임져. 그랬더니 오빠 놈은 옆에서 엄마 편들며 한술 더 뜨더군요. 야, 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누가 들으면 네가 우리 먹여 살린 줄 알겠다. 네가 무슨 소녀 가장이냐?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나름 도망갈 궁리를 해? 네가 가족 팽개치고 내 빼면 맘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철없는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던 대로 엄마한테 생활비나 잘 드리고 딸 노릇해. 알겠어? 이제 완전히 알겠네.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 가족이라고 나를 얼마나 착취하고 이용했는지 정확히 알았어. 나중에 늙어서 시집 못 갈 때까지 나 돈 버는 거 다 뺏을 생각이구나. 이제 됐어. 확실히 엄마랑 오빠는 내가 결혼하는 거 반대하는 거지? 앞으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왜냐면 앞으로는 안 보고 살 거니까. 다시는 내 돈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두 사람 다 오늘 이후로 나랑 남남이야. 한 번도 대든 적 없던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는 거 아마 엄마도 오빠도 처음 봤을 겁니다. 조금 놀라는 눈치더군요. 저는 그날 엄마와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제 상황을 전부 얘기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결정하는 걸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고 저와 결혼하는 건 절대 포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엄마와 오빠에게 절여를 선언하고 집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당분간 자취하는 친구네서 신세를 지더라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 곳을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차라리 결혼을 서두르자면서 그냥 남편이 미리 나와서 살고 있는 집에 몸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더 이상 고집 안 부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에 찾아온 좋은 사람 꽉 잡아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저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나서도 싫은 내색 없이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 정말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너무 부족한 며느리라서 죄송해요. 울면서 말하는 제게 시부모님은 네가 부족하다니.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사람 볼 줄 안다. 너는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네 가족 일은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자. 이제는 우리가 네 부모 해줄 거니까 너도 그만 마음 풀고 결혼식 준비 잘하렴. 다 잘 될 거야. 이제는 너도 마음 편히 살게 될 거니 아무 걱정하지 말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잘하는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너희들 잘 사면 그걸로 되는 거야. 아유, 가족이라고 해도 때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 배려 덕에 남편이 원래 살고 있던 직장 근처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물론 결혼 준비하는 몇 개월간 엄마와 오빠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는 거 보고 예비 남편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받자는 말도 했어요. 엄마에게 결혼할 거라는 말은 당연히 했죠. 그랬더니 부모 형제 외면하고 잘 되나 보자는 둥, 월급날 돈 입금하라는 둥, 시댁에서 뭘 해주냐는 둥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사람과 연을 끊고 나서 느낀 건 정서적으로 안정된 신랑 만나서 그래도 나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조금씩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 준비도 시부모님 배려 덕에 순조롭게 했고 3개월 동거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은 물론 친척들에게도 일절 제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와 동료에게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요.
저는 혼주석에 비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좋은 신랑 만나 새 인생 펼쳐진다는 게 기대되고 행복했어요. 엄마랑 오빠랑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으셨나 봅니다. 결혼 시작 30분 전 제가 신부 대기실에 막 들어가 앉아있을 때 문 앞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의 얼굴이 떡하니 보이더군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뭐라 할 새도 없이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엄마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주 잘하는 짓이다. 아이 쌀수 없는 년. 연락 딱 끊고 네가 마음대로 결혼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야, 아주 보기 좋다. 너 남편을 어찌 그리 잘 골랐냐? 회계사라며? 이제 신분 세탁하고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인가 본데 너 정신 차려. 세상에 이런 결혼은 없어. 엄마 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제 소지품 관리를 해주던 친구가 황급히 밖으로 신랑을 데리러 나갔고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나는 분명히 연 끊고 살겠다고 말했을 텐데 10년 동안 할 만큼 했어.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릴 거야. 그러자 오빠가 빈정거리며 야, 경찰 여기 있다. 내가 경찰인데 어디 한번 불러보지 그래? 너 긴 말 안 해. 당장 네 신랑 너 뭐라 그래? 감히 남의 딸 귀한 딸 훔쳐가서 도둑 결혼을 해? 내가 오늘 여기 다 뒤집어갖고도 너 도로 집에 데려갈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입구에서 쩌렁쩌렁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귀해 보이는 딸이라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가 귀한 딸로 데리고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놀란 제가 쳐다봤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친구 말을 듣고 대기실로 오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딸이 왜 댁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엄마와 오빠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의 집 잔치 와서 이게 대체 무슨 행패입니까? 보아하니 우리 며느리 엄마신 것 같은데 엄마가 딸 결혼하는 데 와서 이런다는 거 도저히 상식 밖이네요. 우리 며느리가 내내 고생만 하고 살다가 이제 인생 좀 피워보겠다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까? 아니면 돈줄이 끊겨서 그런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세요. 그동안 딸 덕 보고 살았으면 조용히 오늘은 나가주세요. 마지막으로 엄마 도리할 기회 줄 때 나가요. 아, 그쪽이 우리 딸 시모되는 사람이요? 그 말 한번 잘했네요. 엄마 도리요? 자기 가족 안 보고 살겠다는 저런 천하의 불효녀한테 무슨 엄마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 덕에 대학 졸업하고 선생질하며 편하게 사는 줄도 모르고 감히 마음대로 결혼을 해? 당신네들도 오늘 각오해요. 내가 오늘 내 딸년부터 그쪽 집안 싹 다 고소 먹여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 경찰이라 이거예요. 오늘 결혼 못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일찍 도착한 하객들은 이 난리통을 직접적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당혹스러워하는 하객들을 보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가족으로 인해 시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고성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성큼성큼 가까이 걸어오시더니 엄마의 뺨을 순식간에 후려치셨습니다. 순간 뺨을 강타하는 소리가 짝 하고 허공을 갈랐고 엄마는 악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빠가 나서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싶나 보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지구대 근무하는 경찰이야. 내 눈으로 우리 엄마 때리는 거 똑똑히 봤으니 빼도 박도 못하겠네. 당장 경찰서 갑시다. 아니면 내가 지금 바로 폭행범으로 체포할까요? 오빠가 뭔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협박이야. 아까 조용히 나갔으면 되는 거잖아. 당장 나가. 오빠가 경찰이면 이런 식으로 행패 부려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가 나서시더군요. 어디 지구대 순경인지 나한테 이름 한번 대봐. 내가 경찰에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디 한번 자네에 대해 알아봐야겠구먼. 자네같이 말단 순경이
나 같은 검사장이랑 만날 일은 없을 텐데 오늘 나를 만났으니 자네 앞날에 내가 꽃가루 한번 뿌려줄까 하는데 어떤가? 자네 소속이랑 이름 당장 대! 시아버지 입에서 검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오빠와 엄마는 순간 행동을 멈추고 멈칫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검사장이라고 하니까 놀랐나? 자네는 우리 며느리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행복을 빌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행패야? 자네는 경찰로 복무할 기본적인 인성이 엉망인 사람이야. 내 당장 자네 상급자한테 말해서 내부 감사하라고 해야겠어. 얼른 자네 소속하고 이름 대! 그러자 엄마와 오빠는 비굴한 표정으로 주춤거리며 저에게 이러더군요. 어머 얘! 너 시아버지가 저런 분이었니? 은지야, 너 설마 오빠 해코지 할 거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야 김은지, 뭐라고 좀 말 좀 해봐. 너 검사 집안에 시집가는 거였어? 와씨, 나 잘하면 검사장병 생기겠는데. 야, 네 시아버지한테 나 말 좀 잘해줘라. 어? 그러자 시아버지는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 며느리가 잘 말해줄 것도 없네. 그 자리 보존하고 밥 벌어먹고 싶으면 마지막 기회 줄 때 당장 여기서 나가. 둘 다 나가서 다시는 우리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재직해 있는 동안 자네 아주 괴로울 거라는 것만 알아둬. 그러자 오빠는 움찔하더군요. 그리고 사돈,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돈 대접 해주는 것일 테니 똑똑히 들어요. 우리 며느리는 내가 딸처럼 생각하고 우리 가족으로 여길 테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낳아준 정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 직장 잃은 거 원치 않으면 오늘 조용히 돌아가고 다시는 우리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오빠가 엄마를 붙잡고 나가면서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보길래 마지막으로 저도 얘기했어요. 엄마, 오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 남편이랑 시부모님 덕에 요즘 행복이 뭔지 알고 살아. 엄마로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딱 하나. 오늘 이후로 나한테 관심 끊는 거야.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엄마와 오빠는 저와 시아버지 말에 대답도 못하고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조용히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예식 시간 전에 그 소동은 마무리되었고 난리통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 당당히 버진로드를 같이 걸어 입장했고요. 결혼식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년 전. 권력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결혼식 날 이후 저는 엄마는 물론 오빠와도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저에게 전화나 문자질을 하는 일도 없었고요. 아이 갖는 거 무서워 망설였지만 남편과 시부모님 생각하면 안 낳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낳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예쁜 아가의 엄마로 바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네요. 저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제가 맞다고 믿었기에 엄마가 저에게 가혹하게 하더라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엄마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엄마와 오빠를 일찍 끊어내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엄마와 오빠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거 생각하면 가끔 분한 마음이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아마 오랜 기간 세뇌당하면서 제가 무기력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남편과 시부모 덕에 그 진창에서 빠져나온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분들 꽤나 많을 겁니다. 제가 용기 내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한 건 다른 분들이 꼭 제 사연을 듣고 그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건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이자
손주를 셋이나 두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더 일찍 하는 바람에 손주들은 진작에 받고 큰아들로 마이는 이제 막 첫돌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둘이 건강하게 남은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모든 걸 다 이루고 사는 가족이지만 살면서 이런 평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고 말 잘 듣는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 속썩이지 않는 자식은 세상에 없는 법이고 어떤 식으로든 부모 마음을 뒤집어 놓기 마련이라는 거 자식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참 쑥스럽지만 저는 아들 둘을 무척이나 엄하게 키웠고 소위 말하는 엄친아로 키웠는데요. 우리 작은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인간관계도 잘하고 좀 영악합니다. 또 놀기도 잘 놀고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도 사귀고 암튼 제 아빠를 닮아 굉장히 외향적인 편이었어요. 군대를 다녀와 대학 졸업하자마자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한 번에 들어가서는 결혼도 너무 늦게 가기 싫다고 35 넘기 전에 제 형보다 먼저 하겠다고 선언했던 놈입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 둘째는 걱정을 많이 안 했어요. 소소하게 제 속은 썩였으나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잘했으니까요. 사실 저와 우리 남편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 큰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착한 안사람 얻어서 처자들도 얻었고 잘 살고 있지만 지금의 행복이 있기 전 우리 가족에게도 참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참 머리도 좋고 똑똑했어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같은 건 남자아이임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말수도 없는 데다 친구 관계도 그리 넓지 않아서 참 조용하게 큰 아이입니다. 남들은 다 지랄같이 겪는다는 사춘기가 온 줄도 모르고 키운 게 우리 큰아들입니다. 숫기는 없어도 선량하고 참 똑똑한 아이인데 너무 교수님 같은 타입이라 그런 거 연애를 못하는 건지 성격상 적극적으로 누굴 만나기 위해 모임을 한다거나 연애를 시도해보려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대학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한 번에 들어갔고 대학 졸업 후에는 전공 살려 큰 회계법인에 들어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큰 걱정은 큰아들이 너무 쑥맥인 데다 공부만 했던 녀석이라 여자를 너무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한 해 두 해 가는 동안 이쯤 되면 사귄다는 여자가 있을 만도 한데 싶어도 여자 한번 사귀지 않더군요. 둘째 아들놈 결혼시킬 때는 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형보다 동생을 앞서 장가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 언제 여자를 데리고 올 거냐 물어본 적이 있었죠. 준호 너는 대체 언제쯤 엄마한테 며느리감 소개해 줄라니?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 아니면 여자도 좀 만나고 소개해 주는 거 마다하지 말고 만나보는 게 어떠니? 엄마, 그게 맘대로 되나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못하면 그냥 혼자 살면 그만이죠. 억지로 사람 만나는 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너도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어째 그런 숙기가 없니? 그래가지고 어디 여자 만나서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 이놈은 머리만 극적일 뿐 뭐라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는 거죠. 아무리 직업 좋고 학벌 좋으면 뭐합니까? 내 아들이지만 여자들 보기에 그렇게나 매력이 없나 싶었네요. 제가 아들놈 사생활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제대로 사귀어본 여자 한 명 없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만 본 건 아닙니다.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선자리가 참 많이도 들어왔었어요. 아들이 몇 번 싫다고도 했는데 대부분 제가 시키는 대로 몇 번 선자리에 나가긴 했습니다. 잘 되어가나 엄마인 제가 꼬치꼬치 캐묵이 뭐해서 두고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이놈이 매번 퇴짜를 맞는 것 같더군요. 우리 작은 아들한테 하소연했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엄마, 형 말이야. 너무 여자를 몰라. 원래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나 봐요. 엄마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장가만 잘 갔잖아. 내가 볼 때는 우리 형 너무 순진하고 착해. 맨날 허허 웃고 마냥 사람만 좋으면 뭐하냐고요. 남자로서 매력이 있어야지. 아, 네 형이 키가 작냐 아니면 인물이 없니? 대체 뭐가 문제인지. 네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네 형 소개 좀 시켜줘봐. 엄마, 허우대 멀쩡해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형은 연애를 못해서 그래요. 그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둘째 아들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소개해준 자리에서도 우리 큰아들은 퇴짜를 맞고 돌아왔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큰아들 퇴짜 넣은 이유가 사람은 좋은데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다나요? 그냥 삼촌 같다나 뭐라나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러고 보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아무리 남자가 능력이 있어도 너무 순진한 건 매력 없다고 싫다더군요. 옷도 세련되게 못 입고 농담도 잘 못하는 그런 아들을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기는 힘들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남들은 애들이 있어도 둘 셋은 있을 나이에 엄마가 다 큰 아들 꽁무니나 쫓아다니며 옷을 입혀주고 애티튜드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니 어쩔 수 없이 반포기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나이 먹는 거 보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 일인지 아마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아들 녀석은 어디 돈 쓸 줄 아는 것도 없고 취미도 운동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어서 매달 통장에 돈만 모으고 있었죠. 술도 잘 못하고 집에 어찌나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 바른 생활 사나이인지 나중에 제가 밥 해주는 게 힘들어서 독립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농담반 진담반이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손주 낳고 제가 애들을 봐줄 일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큰아들놈 장가가는 문제는 자포자기하게 되더군요. 부모가 푸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늦은 건데 늦었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서 장가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삶이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마음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애들 아빠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닥달해봤자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난데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사실 만난 지 몇 개월 안 되긴 했는데 이 여자다 싶은 확신이 생겨서요. 그것도 저녁 식사하는 중에 뜬금없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소개해주겠다고요. 저나 남편이나 무척 놀랐죠. 놀란 건 둘째치고 일단은 기뻤습니다. 나이 40이 다 된 아들이 이제야 자기 짝을 만났다는데 얼굴이며 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일단 아들과 만난다는 아가씨에게 고맙더군요. 내심 뛸 듯이 기뻤고 궁금한 게 많았지만 호들갑 떨지 않고 침착하게 아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이구나. 네가 만나는 사람이니 안 봐도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라. 엄마랑 아빠는 언제든 상관없어. 너 편할 때 미리 말만 해줘. 근데 뭐하는 아가씨인지 물어봐도 돼? 나이는 어떻게 되니? 나이는 34이고 요가 강사예요. 만난 지는 딱 3달 됐고요. 아직 결혼 생각하는 게 빠른가 싶었는데 저 만나는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적극적이라서요. 저도 아직 얼떨떨해요. 예, 무조건 네가 잘해라. 너 좋다고 하는 거 보면 일단 사람 보는 눈은 있는 아가씨네. 아무튼 네가 처음으로 만나는 여자라니까 엄마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많이 되는구나. 아들도 내심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내색은 안 했어도 그동안 아마 부모 보기 미안했겠구나 싶었죠. 관심 없는 척하며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니
아들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그전에는 일밖에 모르던 녀석이 여자 만나고부터는 옷도 신경 쓰는 것 같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듯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향기도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또 연애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지 가끔 싸우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금방 또 둘이 데이트하면서 화해하고 잘 만나는 듯 보였습니다. 언제 데려오려나 아들이 먼저 말하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마침 아들이 마음을 먹었는지 가족들한테 결혼할 여자로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냥 아들을 드디어 우리 눈앞에서 치운다는 생각에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더니만 자기도 예비 형수를 꼭 봐야겠다면서 고집을 부리길래 결국은 온 가족이 전부 모여서 큰아들이 만난다는 애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을 보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쑥맥 같은 아들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의 미인에다가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쁜지. 저도 그동안 친구 아들들 결혼식 꽤나 많이 다녔는데요. 그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빼어난 외모의 아가씨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그렇고 작은 아들 내외도 그렇고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예비 시댁에 와서 불편하고 어색할 만한데 어찌나 싹싹하게 구는지. 그 아이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를 천원에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뵐게요. 김서영이에요. 진호 씨랑 사이좋게 잘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정말 떨렸는데요.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네요. 어머나, 그래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잘해주는 것도 잘 모르고 쑥맥인데 어떻게 잘 만나고 있다니 듣던 중 반갑네요. 쑥맥이라뇨,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저랑 너무 잘 맞는 게 많고요. 잘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유,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있으니 얼른 결혼을 해야지. 부담스러울까봐 결혼 재촉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또 꺼내게 되네요. 저도 결혼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자주 찾아뵐게요. 나야 그래주면 좋지. 앞으로 우리 얼굴 자주 봐요. 자주 놀러 올 거지? 저는 그날 아들이 만나는 그 아이에게 아주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진지하게 결혼 의사를 물었는데 아들도 쑥스러워하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앞뒤 죄지 말고 결혼하라고 허락했어요. 그래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니만큼 부모님이나 환경도 무시할 건 아니니 아들 통해 미리 물어봤었습니다. 아들이 아직은 그쪽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는 안 했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부모님이 2분 다 계시고 요가 교습소를 차려줬을 만큼 집안 형편도 괜찮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인사를 했으면서 왜 아직 그쪽 집안은 정식으로 인사를 안 한 건지 의아하더군요. 너 혹시 나이 많다고 여자 쪽 부모님들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지?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강력하게 부인하더라고요. 엄마, 아니에요. 저도 빨리 인사드리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자기 언니 때문에 아직 말을 못했다고 그러네요.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게 미안하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래서요. 아, 그런 거니? 그런 거라면 엄마도 이해하지. 그래도 자식이 한다고 하면 허락하실 거야. 너무 시간 끌지 말고 네 여자친구 잘 설득해서 얼른 말씀드리는 쪽으로 해봐. 얘기 들어보니 그쪽 집안도 우리처럼 둘째를 첫째보다 더 빨리 결혼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에 그래도 올해는 넘기지 말고
날짜를 잡았으면 한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작에 자기 명의의 집은 마련해 놓았어요. 물론 혼자 나가 살기 싫다고 해서 6년 동안 전세를 놨던 집이었고 서울 근교라 처음 마련했을 때보다 집값이 참 많이도 올랐습니다. 8억 원저리에서 대출 끼고 장만했던 아파트인데 그간에 2배 가까이 올랐죠. 전세 놓으면서 대출도 다 없앤 걸로 압니다. 아들놈이 여자 만나는 건 숙맥이었는데 투자는 재주가 있었는지 나이 40이 되면서 현금 자산도 많이 불려놓았었어요. 나이 많은 것 딱 하나 흠이라도 결혼할 준비는 다 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결혼 결심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못한 데이트 한풀이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외박도 잦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려나 싶어 모른 척하고 내버려 뒀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를 자주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싫어할까 봐 놀러 오라거나 같이 밥 먹자는 말도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특하게도 예비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 놀러 가도 되겠냐고 묻길래 흔쾌히 언제고 오고 싶을 때 편히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집에 오거나 밖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자주 봐야 자기 식구가 된다는 말, 저는 시부모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비 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게 굴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점점 내 며느리다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더 잘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싶다면서요. 엄마, 저 여자친구 집에 인사드렸어요. 이제 상견례하고 날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 그래? 그 댁에서는 너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 그런데 아들이 어쩐지 대답을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순간 아들 반응을 보고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왜? 그 댁에서 혹시 너 마음에 안 든다든? 혹시 너 예비 처가 가서 막 숙기 없이 말도 안 하고 멋대가리 없이 군 건 아니지? 혹여 말 수 없는 아들이 실수를 한 건가 싶어 다그쳤는데 아들이 손서리를 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그랬지 뭐.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딸 시집 보낼 사윗감한테 당연히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 안 그러니? 네, 그러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무튼 날짜는 그쪽 어른들 일정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하는 말은 그저 흘려듣고 저는 드디어 큰 놈을 장가보낸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상견례 날도 한 달 후로 잡게 되었죠. 날짜를 잡고 나서 예비 며느리는 저에게 결혼 준비에 대해 이런저런 의논을 많이 했어요. 신혼집에는 뭘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뭐고 이런 말을 좋아한다는 것도 참 고맙더군요. 물론 집은 우리 아들 명의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아이가 모은 돈은 몰랐지만 하는 말만 봐서는 신혼집을 꽤나 공들여서 꾸미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쇼핑을 종종 간 적도 있었고 또 옷은 직접 입어봐야 예쁜지 아는 거니 큰맘 먹고 좋은 옷을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같이 백화점 쇼핑을 하자고 하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백화점 가는 김에 가구도 보고 가전도 같이 볼까 봐요. 그래, 그러렴. 가는 김에 예물 디자인도 한번 보고 오자꾸나. 너 마음에 드는 브랜드 있으면 미리 봐도 그날 아예 싹 돌아보자. 네, 어머니. 저 어머니랑 이런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진호 씨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 있죠? 어머니, 그날은 진호 씨 없이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만 쇼핑하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여자들 따라다니는 거 불편해하니까요. 그래? 나도 그게 좋겠구나. 우리끼리 오붓하게 백화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어쩜 저리 입에 발린 말도 이쁘게 하는지요. 물론 시어머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같은 말이라도 저리 해주니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진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들뜬 마음으로 예비 며느리와 백화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와 그런 쇼핑하는 게 불편할 법도 한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저와 스스럼 없이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옷 한 벌 골라보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열심히 고르더군요. 여러 브랜드 매장을 돌면서 여러 벌을 입어봤는데 좀처럼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눈치길래 제가 받은 의류 브랜드 매장에 며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인데 소재가 고급지고 유행을 안 타서 오래 입기 좋은 브랜드였어요. 거기 들어갔더니만 예비 며느리가 눈이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매장에서 여러 벌을 입어봤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뻐서 그런가 매장 매니저가 직접 옷을 여러 벌 추천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머, 사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모녀 사이? 어머 그렇게 보이나요? 실은 모녀 사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 될 아이예요. 아, 그러시구나.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저는 모녀지간인 줄 알았네요. 그나저나 며느리 되실 분이 너무 예쁘시네요. 어디서 많이 만나 싶었는데 연예인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가요?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인물이 좋긴 하죠. 연예인 닮았다는 말 많이 들을 겁니다. 며느리가 옷을 몇 벌 입어보는 동안 매장 직원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벌의 옷을 더 입어보는 동안 며느리는 어쩐지 입어보는 옷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마음에 드는 게 없니? 아이, 그럼 나중에 네가 따로 와서 마음에 드는 거 사도 된다. 그렇게 할래? 그런데 그때 매장 직원이 아주 화려해 보이는 원피스 하나를 들고 오면서 이러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입어보셔요. 이건 고객님 몸에 아주 맞춤형인 것 같아서요. 안 사셔도 좋으니까 한번 입어나 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들고 온 옷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알겠다며 그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어쩜 너무 예쁘더군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나올 때 매장 직원이 뭔가 흠칫 놀라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설마 혹시 설마 내가 본 그 사람인가? 이러는 겁니다. 저는 혼잣말을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직원과 소곤거리며 무슨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예비 며느리 쪽으로 가서는 뒷지퍼를 올려주고 나서는 그 직후에 이상하리 마치 표정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며느리가 마침 그 옷이 마음에 든다길래 저는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장 직원이 하는 말이 고객님, 근데 이 옷이 지금 새 제품이 없어서요. 주문해 놓고 가시면 제가 들어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이, 기왕이면 새 옷으로 입는 게 맞겠죠. 그럼 나오는 대로 연락 주세요. 네, 고객님. 바로 연락드릴게요. 근데 며느님 전화번호랑 어머님 전화번호 둘 다 적어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달라 하고 연락처를 남긴 후 옷값을 치렀습니다. 거의 100만 원 떠나는 옷을 사줘서 그런지 몰라도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 퇴근을 기다리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낮에 백화점 매장의 직원이더군요. 옷이 벌써 나온 건가 싶어 물었죠. 옷이 벌써 나온 건가요? 빨리도 연락을 주셨네요.
당연히 구매한 옷 문제로 연락을 준 거라 생각했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백화점 직원은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실은 옷 때문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실례인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망설였는데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진짜 고민하다가 전화드린 거니까 제 얘기 오해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그 백화점 직원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가 궁금했고 또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알아야 하는 일인가요? 네, 사모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까 낮에 온 예비 며느님이라는 분이요. 부분하고 자제분하고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거 확실하신 거죠? 그 여자 정체가 뭔지 아세요? 정체라니요? 그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 될 거고 지금 가족들 상견례도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우리 예비 며느리 얘기는 왜 꺼내는 거죠? 사실은 제가 전에 백화점 일하면서 자주 본 여자라서요. 저희 매장에도 여러 번 왔던 여자라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비 며느님 되실 분이요.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뭐하네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예요. 펜프로 아시죠? 원래 거기 다니는 아가씨들이 대놓고 야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대학생처럼 청순하고 고급지게 하고 다니거든요. 매번 돈 많은 유부남 사장들을 바꿔가며 오던 여자라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저의 물음에 그 직원이 들려준 얘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제가 그토록 예뻐했던 우리 예비 며느리가 실은 화류계에 몸담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였습니다. 못 믿을 얘기라 재차 물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예비 며느리를 모험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매장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저도 못 알아봤었어요. 낯은 익은데 연예인을 닮아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권한 원피스를 딱 입고 나오는데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쯤에도 분명히 왔었고요. 제가 지퍼 올려주면서 목덜미에 빨간 사마귀 보고 확신했다니까요. 여기서 나름 유명했어요. 얼굴은 고급지게 생겼는데 술집 다니면서 남자들 여러 골로 가게 만든 여자거든요. 예비 며느리라 그러시던데 아직 결혼 전이니까 이건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해요, 사모님. 그래도 그 여자가 사모님을 속인 거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백화점 직원 말을 듣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는가 싶었고 손이 덜덜 떨려오더군요. 지금 한 말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술집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그 아이가 맞는지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증인도 여럿 말해드릴 수 있어요. 사모님, 이러실 게 아니라 그 여자 정체부터 빨리 아드님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순진한 능력남 하나 제대로 콕 끼어서 활짝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그런 경우 여러 봤다니까요. 가끔 같이 일하는 애들끼리도 오거든요.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여자도 못 만나본 순진하고 능력 있는 남자 꼬셔서 평생 뜯어먹고 살려는 게 얘네들 목표예요. 결혼하면 집에 들어앉아 남자가 벌어오는 돈 다 틀어지고 남자를 아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살려는 애들이라고요. 소위 말하는 퐁퐁남 아시죠? 아드님을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벌써 작업 시작했을 수도 있으니까 돈 문제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백화점 매니저가 해주는 말은 실로 놀랍더군요. 자기가 보는 술집 여자들이 팔자 고친 여러 사례들을 얘기해주면서 아직도 남편들은 자기 마누라가 술집 다닌 줄도 모르고 사는 남자들도 있다고 하면서요. 일단 저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라면 일단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했죠. 그 아이를 나중에 추궁하더라도 확실한 진실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 정체야 돈 쓰고 사람 쓰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였고요. 저는 아들에게 일단 제가 들은 얘기를 말했습니다. 혹시 만나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냐고 말입니다.
그런데요.